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올 들어서 경제 뉴스 열심히 보고 듣다 보면 새롭게 눈에 띄는 용어가 하나 보이실 겁니다. 왜 용어가 요즘 갑자기 이렇게 많이 나타나는지 궁금하기도 하셨을 텐데 바로 ESG라고 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 환경을 뜻하는 environment, 그리고 사회를 뜻하는 society, 그리고 지배구조를 뜻하는 governance, 이 각각 세 가지를 합쳐서 ESG라고 부르고 있는데 기업 경영과 투자 시장에 요즘 이게 아주 큰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손경제 초대석 시간에는 왜 ESG가 기업 경영과 투자의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는지, ESG 펀드, ESG 채권이라고 하는 투자 상품들이 자꾸 생겨나는 이유는 뭔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종횡무진 세계를 가다 시간에는 브라질 못 들어본 못다한 이야기가 아직 좀 남아있어서요. 브라질로 한 번 더 떠나보겠습니다. 1월 10일 일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광고 듣고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경제학자와 떠나는 세계 일주 시간 종횡무진 세계를 가다, 오늘은 브라질에 한 번 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날아가 봅니다. 한국경제산업연구원 박정호 실장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브라질은 땅도 넓고 예. 머니까 네. 이게 한번 잠깐 갔다 올 일은 아니에요. 그렇죠. 네. 브라질에 대한 예의가 아니죠. 오늘은 어디서 이야기를 좀 이어가 볼까요? 예, 브라질의 역사를 역사랑 지금의 현황을 설명하는데 제일 좋은 키워드가 뭘까 생각을 했다가 지금의 브라질이 이런 형태로 형성되는데 가장 지대했던 영향은 브라질이 기회의 땅이었기 때문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브라질이 기회의 땅이다? 네. 사실 지금도요, 중남미 많은 국가들은 브라질에 연계해서 그 경제가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아요. 브라질은 말 그대로 중남미의 진짜 맹주 국가거든요. 그 동네 큰형. 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우리나라가 상황이 안 좋은 게요, 브라질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요. 이렇게 답변하는 아르헨티나, 칠레, 페루 이런 나라들이 너무 많아요. 브라질이 좋으면 우리도 좋고. 네. 우리 동아시아에서 중국 같은.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각각의 나라에 상주하면서 브라질에만 뭔가 수출을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도 중국 경기 한참 좋을 때는요, 중국에 뭔가 일자리를 찾아서나 중국에서 창업하려고 하신 분들도 많잖아요. 여기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브라질은 지금 중남미 국가들 거의 전역에서 들어오는 합법적인 이민 또는 불법적인 미리국, 이런 걸로 국가가 지금 구성이 되어 있죠. 그러다 보면 그냥 일자리 찾아서 기약 없이 오시는 분들도 많을 테니까. 네. 그럼 그분들은 일자리 당분간은 없을 수 있고. 네. 또 그런 분들은 계속 그러면 이런저런 일자리 없이 다니는 분들이 많겠네요. 그럼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브라질 그러면 우리가 흔히 알기로 이제 치안 상황이 안 좋다, 범죄가 심각하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분들 대부분이 사실 인근 중남미 국가에서 기회를 찾아서 오셨던 그런 분들, 아니면 그분들의 바로 자손들, 이런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게 일반 명사인데요. 저는 처음엔 고유 명사인 줄 알았더니 일반 명사더라고요. 파벨라라고 빈민층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파벨라 지역을 가는 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소리를 많이 해요. 근데 이 파벨라가 형성된 이유도 방금 이진우 기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브라질에 어떻게 보면 일자리 찾아서 이제 오신 분들이 당분간 돈벌이가 안 되니까 거주했던 곳이 이렇게 된 건데, 이 파벨라도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요, 브라질 각 지역의 대표적인 도시에는 다 있습니다. 특히 진짜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브라질은 도로가 대부분 다 일방 통행이더라고요. 왜요? 그냥 처음 도시 설계할 때 그렇게 했나 봐요. 그러다 보니 잠깐 놓쳐서 한두 블럭을 더 갔는데 유턴해서 다시 돌아가자가 안 돼요. 네, 그냥 쭉 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한 몇 킬로 정도 벗어나 버리면 완전히 주변 분위기가 달라지는, 말 그대로 파벨라 비슷한 이런 데도 이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럼 그 동네는 어떤 분들이 사시는 건데요? 이렇게 표현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게 참 저도 당황스러웠었는데 예. 대부분 저희 같은 딱 봐도 외국인, 딱 봐도 관광객 아니면 잠깐 오는 사람들 예. 이런 경우는 외국인들이 별 관심은 안 두죠. 현지 주민들이 그냥 뭐 저런 애로 왔나 보다 했는데 정말 저도 그 일방통행 때문에 예. 어디를 갔다가요 다시 돌아와야 되잖아요. 숙소로. 예. 숙소로 돌아올 때 갔던 길을 반대로 올 수가 없잖아요. 일방통행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전혀 새로운 길로 다시 가야 되다 보니 길을 살짝 헤매면 엉뚱한 데로 가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딱 이 파벨라라는 약간 이제 좀 슬랭에 이제 딱 지나가게 되면 그래서 길을 한번 물어봐야겠다 하고 딱 내리는 순간 차에서 네, 내리는 순간 진짜 공기가 좀 많이 다른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를 쳐다보는 솔직히 이런 표현 드리면 이제 브라질 또 관계하신 분들은 결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냥 제 느낌이에요. 개인. 예. 쳐다보는 눈빛이 좀 달라요. 뭔가 좀 제가 그냥 위협적이다. 위협을 받는 것 같다. 쳐다보는 눈빛만으로. 예. 그리고 뭐 제 바로 맞은편에 어떤 할머니가 한 분 저 노점 비슷하게 좌판을 깔고 계셨는데 예. 그 할머니가 저를 보면서 진짜 느낌이 저 할머니가 심장이 툭 떨어지는 느낌. 제가 어쩌려고 여기로 온 거지? 이 느낌으로 저를 쳐다보셨어요. 그래서 실제 숙소를 간신히 돌아가서 통계를 봤더니 전 세계에서 살인 범죄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20개 도시 중에서 8개가 브라질이더라고요. 그럼 이런 동네들이 도시 곳곳에 브라질은 있다는 뜻이네요. 있습니다. 이런 지역들이. 네. 그리고 그런 지역은 경찰도 안 들어가요. 거기 있는 분들은 특별하게 이제 일자리라는 게 없으니까 그냥 거기서 머물다가 이렇게 가끔씩 관광객이나 혹은 낯선 사람 들어가면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른다는 뜻일 텐데. 그리고 아니면 저 다운타운으로 내려와서 일반인들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분들도 계신데요. 이 숫자가 어느 정도냐면 그냥 브라질 인구 20명 중에 1명이 파벨라에 산다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많은 숫자죠. 브라질 인구가 한 2억이 넘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 한 100만 명 이상이 여기 이런 빈민촌에서 사시니까 뭐 거의 20명 중에 1명이죠. 근데 그분들은 그럼 어떤 걸로 생계를 하느냐? 최저임금 받는 그런 일도 하시다가 브라질 경계는 이 기폭이 좀 심해요. 그래서 경제가 안 좋으면 뭐 범죄 유혹이 좀 쉽게 들어가죠. 왜냐하면 거기서 범죄 저지르고 자기 동네인 파벨라로 숨어 들어가면 경찰은 거기에 검문 검색을 함부로 안 들어가요. 경찰도 무서워요. 그 질문 드리려고 했어요. 왜 경찰이 그럼 좀 단속 좀 하고 그렇지?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일이 이제 길거리에서 벌어지면 경찰에 신고도 하고 또 경찰 올까봐 그런 거 안 하기도 하고. 제가 이거는 브라질은 아니고 중남미 또 다른 파벨라인 다른 지역을 갔었을 때 거기 현지 경찰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신 걸로 한번 가름을 해드릴게요. 우리 경찰도 이런 파벨라 같은 데를 들어가려면 그 안을 관리 감독하는 갱하고 미리 협상을 해야 된대요. 우리 들어갈 테니 우리 건들지 말라고? 우리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뭐 때문에 들어가는데 들어가도 되냐 허락을 득하고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파벨라도 구역마다 관리 감독을 하는 갱들이 다 달리 있어요. 근데 그런데 이쪽 파벨라를 가기로 뭔가 허락을 득했는데 자칫 잘못해서 살짝 뭐 골목이라고 해야 될까 블록이라고 해야 될까 다른 파벨라로 살짝 넘어가면 거긴 다른 갱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한테는 허락을 안 받았으니까 이거는 약간 공격적으로 받아들이나 봐요. 그래서 범죄가 또 일어나는 거예요. 총을 쏘기도 하고. 그러면 군대라도 들어가서 정리를 좀 해야지. 어떻게 매번 그렇게 아니 남도 아니고 경찰이 들어갔는데. 지금은 그래도 좀 좋아졌다고 그랬는데 정말 경제 안 좋을 때는 뭐 군대고 뭐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정말 쉽지가 않은가 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데가 이제 파벨라인데 가장 이런 형성됐던 근원적인 이유는 길을 찾아서 브라질에 왔다가 초창기에 적응을 못했던 분들, 이민자들, 그런 분들이 많이 형성이 돼 있죠. 그러니까 저라도 주로 이제 이민을 많이 받다 보니까 브라질에 그래도 일자리가 좀 있으니까 그래서도 오는 분들일 텐데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희한한 또 일들이 좀 있는데요. 제가 해외 출장 갔었을 때 미국 다음으로 총을 많이 볼 수 있었던 유일한 나라가 브라질. 진짜 총기를 많이 휴대할 수가 있고요. 각자 자기 몸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게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전 세계에서 동성연애 하시죠 자분들이
또 제일 많이 우리가 목격할 수 있는 곳이 브라질인데요. 예. 이거는 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인과관계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어요. 2009년인가 8년에 브라질에서 이게 어떻게 보면 성소수자들 아니 저분들은 자기가 원치 않은 형태로 태어났기 때문에 뭐 저런 어려움을 당하니 국가 차원에서 본인이 희망하면 성전환 수술을 무료로인가 거의 무상에 가까운 형태로 해주는 게 예. 복지제도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중남미 지역의 이런 성소수자들 분들께서 그런 기회를 찾아 또 온 거예요. 아, 브라질로. 네. 그래서 또 그 성소수자분들이 정말 많은 그런 나라. 그러니까 대부분 지금 형태가 다 그것 때문이죠. 아, 기회를 찾아서 왔다가 이렇게 된 거고요. 저는 아니 그러면 우리도 외국인 근로자들 우리나라에 와서 일하고 싶은 분들 다른 나라에 많은데 네. 그래도 우리 하나의 쿼터 제도 두고 하면서 조절하고 이제 그러면서 우리나라 이제 일자리도 보호하고 그러는데 왜 브라질은 그럼 그 통제를 안 하냐 이걸 여쭤보려고 했는데 얼핏 브라질 지도를 생각해 보니까 아 이게 우리나라는 몇몇 항구랑 이제 공항만 막으면 되는데 그렇죠. 이 나라는 어디서 넘어올지를 모를지도 모르겠구나. 네. 그래서 그래요? 그게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에 남미 경제 공동체라고 네. 우리가 EU나 나프타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코메르스루라는 거는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이게 이제 남미 국가들도 우리도 EU나 나프타처럼 우리가 자유 교역을 해서 서로 윈윈하자라고 예. 해서 만든 게 코메르스루라는 겁니다. 바로 이 코메르스루 때문에 상당히 비자라든가 인적 물적 교류가 자유로워요. 그러다 보니 들어왔다가 뭐 관광 비자든 뭐든 임시 템퍼럴리 비자를 가지고 왔다가 예. 방금 말씀드렸던 뭐 파멜라나 이런 데 들어가 버리면 못 찾는. 네, 그렇죠. 그리고 대놓고 막을 수도 없다. 막을 수도 없고. 네. 하기야 유럽에서도 그러다가 영국이 못 참고 우리는 그럼 유럽 안 할래 이제 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 맞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좀 더 이 상황을 좀 더 설명드리면 이제 혹시 이제 코로나 19 좀 해결되면 요즘은 주변에 작심하신 분들이 많아요. 내가 1년 반 이상 내가 해외를 못 갔기 때문에 예. 이번에는 연차 밀린 것까지 해서 정말 못 가볼 만한 나라 길게 갔다 오겠다. 예. 그럼 대부분 이제 우리 제일 먼 데는 중남미니까 저한테 아르헨티나나 뭐 브라질 이렇게 여쭤보신 분들도 있는데 근데 조심하셔야 될 거 마저 말씀드리면 일단 차를 사용하는 습관을 우리나라랑 똑같이 하시면 안 돼요. 물론 다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어떤 지역을 가면 범죄가 높고 나머지 멀쩡한 데 가면 또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예. 우리가 그걸 모르니까 외지인으로. 그럼 이제 차를 렌트해서 다른 도시까지 가고 뭐 이러려고 이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럴 때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일단 브라질은 모든 주차 요금이 다 부과돼요. 대표적으로 우리는 백화점에서 쇼핑하고 나오면 주차는 공짜잖아요. 예. 그런 거 없어요. 전부 다 일단 어딘가 파킹을 하면 다 돈을 냅니다. 그건 뭐 나름 합리적일 수도 있네요.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대부분 우리는 예. 상호 그 경쟁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쪽에 쇼핑을 한 사람들에겐 조금이라도 편의를 더 제공해 주자. 그래서 예. 고객을 유치하자. 아니면 하다못해 주차를 공짜로 하겠다는 마음 때문에라도 이 번화가에 와서 여기 백화점에 주차하고 하다못해 내가 사야 될 물건 하나 사서 뭐 오늘 장바구니 거기서 보던 예. 그렇게 해서 가자라는 형태든 뭐든 그걸 이제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데 예. 브라질의 경제적 메커니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오히려 손해예요. 왜요? 바깥에 차를 세워두는 순간 꼭 그 차가 문제가 생기거든요. 자동차 바퀴나 휠을 띄어가거나 뭔지 아시죠? 또 와이퍼 같은 것들 뭐 이런 거 그냥 가져가거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장을 보고 왔는데 차 바퀴 4개가 다 없어졌어. 그러면 이건 정말 야 이거 뭐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주차요금 다 받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바깥에 세울 수가 없는 사람들이니까 어차피 이런 주차장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 아니면 건물주들은 예. 안전하게 너도 놓고 싶잖아. 돈 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대신 우리가 바퀴 띄어가거나 뭐 가져가는 우리는 안 하니까. 예. 관리를 우리가 해줄게. 그렇죠. 주차장에 들어오면 이 건물주 책임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선 다 무료로 할 필요가 없는 비쌀 수밖에 없겠다 이 수밖에 말이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차를 바깥에 세워놓으시면 큰일 난다. 뭐 다는 아니지만 이상한 동네 가면 진짜 나왔더니 바퀴가 다 없어진다. 그러면 보험회사를 불러야 되는데 네. 우리나라처럼 뭐 부르자마자 어디 근처에 계셨어요? 이런 상황이 아니에요. 언제 올지 모르고 예. 와도 바퀴를 다시 달아주세요. 그러면
그걸 나한테 어쩌라는 거야. 뭐 이런 분위기니까 이게 부른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야, 이게 근데 항상 우리 그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고 이게 사람은 누구나 그런 환경에 또 처하고 누구나 다 가져가면 또 나도 그냥 같이 가져가고 싶고 예. 그게 이제 분위기 타잖아요. 분위기 탑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 있을 때 빨리빨리 그 단속하고 하지 않으면 맞아요. 그냥 주차장에서는 잃어버리는 거 예. 혹은 주차장에 세워놓은 차는 먼저 본 사람이 열고 가져가는 거 예. 이렇게 문화가 자리 잡으면 아주 골치 아파지는데. 맞습니다. 하여튼 뭐 그렇고 또 한 가지는 차를 잠깐 내리거나 예. 타려고 할 때도 또 누가 싹 그 순간을 노리죠. 그거는 이제 차문을 열고 나와서 예. 일을 보려고 하는 그 순간, 아니면 잠깐 나와서 뭐 그냥 허리 좀 피려고 할 때 바로 그 차를 이제 훔쳐가지고 가는 거예요. 차 주인 바로 한두 걸음 옆에 있는데.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총으로 위협을 하던 뭘 해가지고 그냥 그 차를 타고 그냥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차를 그냥 이렇게 뭐 약간 무심한 듯 가지고 다니시면 안 된다. 고민이죠, 브라질도. 엄청 고민이죠. 그래서 많은 시도들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 몇몇 파멜라는 계도됐다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많이 낮은 곳도 있고, 경찰이 들어가서 이제 활동을 하는 데도 생겼고, 예. 그리고 범죄를 근절했던 영역들, 그런 도시 범주들이 그 예. 지역들이 좀 더 넓어지고도 있는데. 항상 경제가 나빠지면 이게 다시 도라미탑을 된다고 하나요? 알겠습니다. 뭐 그렇게 됩니다. 브라질에는 독특하게도 또 이웃나라 일본인들이 네. 의외로 많이 가서 산다. 또 그런 특징도 맞습니다. 있다면서요? 예, 정확히 말씀드리면 일본인들이 가장 많이 사는 또 일본 아닌 나라 브라질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됐어요? 하필 그 먼 나라로 왜? 이것도 역사적인 거 잠깐 말씀드리면 1900년 초반에 일본 경제가 되게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일본의 가장 가난한 농민들을 어딘가로 보내지 않고서는 이 대량 실업과 이 사회 구조적인 여러 문제를 해결을 못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국가 정책 차원에서 브라질 이민을 정말 적극적으로 권했어요. 뭐 우리 옛날에 무슨 캠페인 포스터 같은 거 많잖아요. 그런 것들처럼 브라질 이민을 정말 강하게 권했고 그런 정책이 한 3, 40년을 지속했는데 그때 그래서 농민들이 중심이 돼서 브라질 커피 농장, 사탕수수 농장 이런 데 대거 이민을 갔었고 뭐 브라질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갔었는데요. 브라질이 땅이 제일 넓어서 그런지 글로 제일 많이 가셨고 그러다 보니까 한 150만 명? 이런 일본인들이 브라질에 살고 계시죠. 그래서 뭐 일본인 지금은 이제 2세, 3세 넘어가시는 분들인데 브라질에서 적지 않게 자리매김하신 분들도 있고 그 사회 주류가 되신 분들도 꽤 있죠. 그렇겠네요. 그런데 이제 브라질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브라질 경제가 너무 급등락이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일본인 후예분들 중에서 이런 환경에서는 더 이상 못 살겠다. 너무 불확실성이 높다. 할아버지 나라로 갈래? 네. 왜냐하면 그래도 어설프게 일본어도 좀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3세 넘어서는 일본어를 전혀 못하고 포르투갈어만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봤어요. 특히 저는 만나뵀던 분이 출장이 대부분 ICT 분야이기 때문에 엔지니어들이 많다 보니까 영어 베이스나 아니면 포르투갈어만 하지 일본은 전 전혀 몰라요. 이런 분들도 계셨는데 그래도 간간히 일본어 섞어 하시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그런데 그분들 중에서 아까 150만 명이 있다고 했는데 무려 30만 명이 다시 일본으로 다시 왔어요. 브라질이 너무 어려워졌고 그리고 이제 국민소득이 브라질하고 일본은 뭐 차이가 너무 커버렸잖아요. 그러니 일본에서 몇 달 일하다가 다시 브라질로 돌아가는 게 오히려 내 1년 소득이 더 높은 거죠. 그래서 이 일본인들 중에서 한 30만 명이 일본에 왔었는데 일본 경제라고 요즘 녹록하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느냐. 참 저는 이 경제라는 게요. 제가 이게 이 분야를 공부하고 있지만 공부할 때마다 느껴지는 게 경제학은 가끔 이제 새 학기가 되면 신입생들 대학에 이제 들어온 친구들이 경제학이 뭡니까? 아니면 경제 이런 비즈니스가 뭔가요? 저한테 물어볼 때가 있어요. 아니면 제가 이 분야가 어떤 분야인지 설명해 줘야 될 때가 있잖아요. 불편한 진실을 자꾸 알게 되는 또는 말하게 되는 학문이다. 이런 얘기를 가끔 해요. 근데 이 불편한 진실 중에서도 바로 이 이민자들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익사자가 많이 생기는 바다가 어느 바다인지 아세요? 전 세계에서 5대양 중에서
난민들이 다른 나라 찾아가다가 이제 거기서 희생당하는 그렇죠. 그 바다죠. 예, 지중해죠. 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올라가다가 아프리카 또 요즘 중동의 시리아나 뭐 이런 뭐 여러 그 근처 예. 아랍권에 그분들이 이제 기회를 보려다가 또 넘어오다가 이제 익사하신 분들이 많죠. 예. 그럼 이제 전 세계 다른 나라에선 왜 그리스나 이탈리아나 스페인은 저 난민들 안 받아들여서 바다 위에서 저런 불상사가 생기게 만드냐. 바로 앞에 나라인데. 네, 니네 뭐 하는 거냐. 네. 인도적으로 좀 해라. 이게 이제 문제잖아요. 근데 이게 남의 나라니까 그렇게 인도적인 얘기만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모든 나라가 이게 내일이 돼버리면 전혀 180도 다른 판단들을 내려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도 제주도. 그때 예멘 난민이었나요? 예. 한 150명이 갑자기 오셨는데 예.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우리 일이 돼버리니까 그때와는 언론 논조가 좀 많이 달라요. 지금도 찬반이 있죠. 네. 아니 어쩌라는 건데 우리 보러 왜 우리 제주도만 피해를 보는데 이거부터 해서 예. 그럼 이걸 한번 허용했다라는 난민계 소문이 나면 그 뒤로는 댐이 열린 거예요. 또 그럴 수도 있겠군요. 네, 계속 오는 겁니다. 네, 계속 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150명만 이런 거는 안 돼요. 네. 이게 이제 일반적인 거죠. 그럼 그 난민인데 네. 돌아가라고 떠밀어는데 어디로 가는 거죠? 그 사람도 그러잖아요. 갈 곳이 없는 분들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더 심한 게 있어요. 우리나라도 올해 이제 데드 크로스가 일어나서 이제 한국인의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늘기 시작했고 그러면 외국 이주민들을 활용하거나 네. 산업 현장에서 그것까지 가기 전에는 누굴 활용하기 쉬우냐면 해외 교민들 보러 들어오게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아, 일단은 네. 우리와 피부색 비슷한. 그렇죠. 뭐래도 조금 한국말을 조금이라도 하던지. 그래서 사실 예. 우리 교민 아닌 교민이었던 조선족 많이 들어왔었고. 예. 그다음에 이제 저기 고려인 후예들, 예. 까레이스키라고 부르나요? 그런 분들 많이 오셨는데 이제 어떤 일이 생겼느냐? 방금 일본, 브라질 교민들 네. 30만 명이 들어왔잖아요. 일본 경제가 안 좋으니까 이 30만 명 그 교민들부터 구조조정 대상자로 분류하기 시작했어요. 아, 정착해서 살던 분들 중에. 네, 일본에 와서 살던 분들 중에서 아무래도 좀 낯설다 이거죠. 네, 그렇죠. 말도 참 잘 불편하고 예. 안 통하고.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그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데 브라질계 일본인들부터 구조조정한 거죠. 그러면서 돌아가 했는데 이분들이 갑자기 구조조정을 되니까 어디로 가기는 비행기표도 없는 거죠. 네. 이거 참. 그래가지고 진짜 또 일본 안에 있는 일본계 브라질인 난민들이 30만 명 있어요. 이게 진짜 앞으로 이런 것들을 우리 미리 고민해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공부하는 것들의 중요한 이슈잖아요. 우리 한국도 언젠가는 이 숙제가 올 수 있어요. 그 언젠가가 저는 코로나19로 지금 전 세계 경제가 한국보다는 더 어려워졌거든요. 예. 그랬을 때 우리 할아버지 나라에는 괜찮대. 비자 풀리고 네. 이제 해외 이제 물동량 편하게 돌아가면 바로 이 이슈가 크게 우리 사회에 또 한번 불어닥치지 않을까. 그러고 나면 그분과 일자리 경쟁하는 분들 생길 거고. 그렇죠. 그분들 입장에서는 생계의 문제니까 네. 인도적으로 양보하자는 말이 또 그분들한테는 안 통할 수 있고. 그렇죠. 한국경제산업연구원 박정호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에 신문이나 방송에 등장하는 경제 키워드 중에 중요한 것 하나가 ESG라는 겁니다. 최근 갑작스럽게 이 ESG라는 키워드가 여기저기서 등장하고 있는데 이게 그렇게 좋은 거면 왜 갑자기 이렇게 등장하게 됐을까도 궁금하고 좋은 거라면 다 알아서 투자할 텐데 굳이 강조하는 걸 보면 뭔가 다른 이유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손경제 초대석 시간에는 ESG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머니투데이 방송의 권순우 기자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방송 권순우입니다. 예, ESG라는 게 E가 환경이고 S는 사회적인 가치 그리고 G는 기업 지배구조 예. 이런 얘기는 들었는데 다 중요하죠. 중요한 사회적 가치이기도 하고 기업들도 지켜야 되는 거고 거기까지는 아는데 요즘 이게 왜 갑자기 유행이 되고 있어요? 요새 엄청 유행인 것 같아요. 네. 거의 최근에 이제 기업들이 신년사들 많이 발표했는데 대부분 기업들이 ESG 관련한 얘기, 꼭 ESG라고 명시하지 않더라도 뭐 안전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최근에 미국에서 또 얼마 전에 블루웨이브 상원 나오면서 그런 것들도 나오면서 ESG에 대한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데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ESG가 뭐 어제 오늘 개념은 아니잖아요. 예. 굉장히 오래된 개념이고
뭐 경제학적으로 보면 기업이라는 거는 일종의 돈을 버는 도구잖아요. 예. 그러니까 착한 사람, 나쁜 사람은 있지만 착한 기업, 나쁜 기업은 없잖아요. 어떻게 돈을 버느냐의 문제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구가 망치라 그런다 그러면 망치가 착한 망치, 나쁜 망치는 없잖아요. 그걸 사용하는 사람이 사람을 때리면 그 나쁜 사람이 되는 거고 예. 이게 못을 박으면은 이게 좋은 유용한 도구가 되는 것처럼 기업은 사실 그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도구이기 때문에 네. 돈을 잘 벌면 그 돈을 뭐 세금이라든지 배당이라든지 임금의 형식으로 외부로 배출하게 되고 그 돈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이제 가치가 부여가 되기 때문에 기업은 사실 가치 중립적인 개념입니다. 그 휠체어 만드는 기업과 담배 만드는 기업 중에 어떤 기업이 더 좋고 착한 기업이냐 이거 따지면 이상한 기준이다 이 말이죠. 그렇죠. 예. 예. 근데 그게 사람들이 이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론적으로 도구적인 개념인 기업이 아니라 기업이 하나의 뭔가 인격을 가진 것처럼 가치의 영역을 너무나 많이 미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사회를 발전시켰을 때 기업이 주도적으로 뭔가 역할을 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ESG라는 개념들이 나왔어요. 예. 그리고서 뭐 이전까지는 뭐 좋은 기업이 돈을 더 잘 번다라는 것에 대한 막연한 추정을 가지고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ESG가 정말 큰 영향을 미치게 된 거는 아무래도 환경적인 요인이 가장 컸던 것 같고요. 아무래도 기후 위기에 대한 어떤 위기 의식들이 많이 높아진 측면이 있고 네. 또 하나는 코로나19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 걸로 보여요. 일단 코로나19의 전염병과 기후 위기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건 아니지만 뭔가 자연적인 현상이 인류를 굉장히 크게 괴롭힐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공감대가 많이 형성이 된 게 하나 있고 네. 또 하나는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그 전 세계 정부가 어마어마한 재정 자금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뭐 기업은 도구라 가치 중립적이라고 하지만 재정을 쓴다는 거는 뭔가 좋은 것에 더 많이 쓰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렇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정부 예산을 쓰는 건 예. 그게 당장 돈은 안 되더라도 미래를 위해서 더 유익하고 유용하니까 쓰는 거죠. 예. 예.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정부가 돈을 쓸 때 이제 어디다 쓸 거냐의 문제가 있는 건데 사실 이거는 진보냐 보수냐의 문제를 떠나서 거의 모든 정부는 돈을 많이 쓰고 싶어 합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더 많은 국민들에게 혜택을 주고 싶어 하고 근데 이게 재정을 이렇게 마음대로 쓰지 못하도록 하는 그 견제 장치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하다못해 뭐 야당이라든지 아니면은 재정을 걱정하는 경제학자들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금융시장에서도 재정을 너무 많이 쓰게 되면은 이제 금리가 올라간다라든지 하는 식의 작동을 하게 돼요. 네. 근데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정부가 정말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을 때 이거를 굳이 반대하는 사람이 별로 없게 됐어요. 일단 급하니까. 예. 그리고 전 세계 국가가 동시에 이걸 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시장에서 금리가 상승하는 모습도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그럼 이 막대한 돈을 쓸 수 있게 된 상황이 하나 있고 그럼 그 돈을 가지고 어디다 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했을 때 네. 그러면은 그 모든 정부가 또 공통적으로 목표를 갖고 있는 게 야, 우리나라의 어떤 산업 제표, 미래 산업을 좀 육성하는 쪽에 돈을 써야 되겠다라는 게 하나 있고 그리고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게 굉장히 오랫동안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이 방향성에 맞는 쪽에다 투자하는 것들이 유럽이나 미국, 중국, 한국을 다 통틀어서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한국도 뭐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의 형식으로 하고 있는데 네. 그럼 이런 예산들이 많이 움직여줬을 때는 이게 단순히 제 눈앞에 보이기엔 돈이지만 이 막대한 돈의 투자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그 관련 산업들이 발전을 하게 되고 많은 산업이 발전을 한다는 거는 아무래도 투자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수익률이 높아지는 측면이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ESG가 과거에는 기업의 비용적인 차원에서 그냥 좋은 일하는 사회공헌 같은 느낌이었다 그러면 네. 지금부터 시작되는 ESG의 흐름은 뭔가 전 세계 산업 재편이 이루어지게 되고 여기에 대한 투자와 어떤 산업군의 어떤 경쟁력을 갖추는지를 가르는 시점이 와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돈도 굉장히 많아지고 그리고 아무래도 투자 수익률이 많이 좋아진 측면이 있습니다. 나라 돈이 거기로 가니까 예. 거기서 ESG 중에서 E는 환경이니까 예. 나라 돈이 친환경 산업으로 많이 가는 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니 그런 쪽에 이른바 투자를 많이 하게 될 때 수요가 늘어나는 제품 만드는 기업들 투자하자는 건 아주 스마트한 요령 있는 투자 같은데 예. S와 S는 사회적인 가치가 있어야 된다는 거고 G는 기업 지배구조가 깔끔하고 투명해야 된다는 거니까 예. 정부 자금이 그쪽으로 갈 일은 아니잖아요. 그거는 여전히 도덕적인 어떤 구호라서. 예. 근데 그쪽으로는 왜 돈이 더 가고 그쪽에 투자하면
투자 수익률이 높을 이유가 있는 겁니까? 일단 ESG에서도 각 지역별로 중시하는 가치가 조금 달라요. 예. 예를 들어 유럽 같은 경우는 녹색당의 지지세도 굉장히 강하고 여기에 환경에 굉장히 많은 포커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를 많이 강조하는 측면이 있고 그 E가 왜 그 수익률을 높여주는지는 잘 아실 것 같고 예, 이미. 예. 그러니까 G 같은 경우는 지배구조라 그러면 굉장히 좀 추상적으로 들릴 수가 있는데 이게 주식회사라는 데는 주인이 되는 주주하고 경영을 하는 대리인이 따로 있잖아요. 예. 그럼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주들의 이익을 극대화해주는 쪽으로 경영자들이 움직이는 거를 지배구조 개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주주와 경영자가 합쳐져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러면은 기업이 돈을 벌더라도 기업 그 경영자라든지 대주주가 이익을 보지만 소수주주들이 이익을 못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지배구조가 개선이 된다라는 거는 내가 대주주가 아닌 투자자들의 이익이 커지는 측면이 있거든요. 네네. 그럼 이것이 투자자들의 이익이 커진다는 건 주가에 반영이 되는 거고 이것도 수익률을 높여주는 측면에 굉장히 크게 기여를 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ESG라는 게 과거의 어떤 방식으로 특정한 사람들이 가져가는 부분들의 G 부분을 이거를 나누는 것에 대한 압력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이제 주주들도 자기 목소리를 많이 내게 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요새는 그 주주들이 목소리 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지잖아요. 예. 그럼 G가 잘 안 되는 기업들은 결국 투자자들도 외면하게 되고 큰 자금들도 우리가 G를 많이 신경 쓰게 될 거야라고 하면서 실질적인 수익률로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게 하필 요즘 각광받을 이유는 뭐가 있어요? 뭐 그게 아까 설명드렸던 코로나의 재정 효과가 분명히 있고 예. 이게 사실 뭐 언제부터 요이 땅 오늘부터 중요해 이렇게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에서도 노동의 가치가 굉장히 중요했었지만 예. 최근 들어서 뭐 중대재해처벌법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노동자들의 어떤 권리를 높여줘야 된다라는 목소리들이 굉장히 높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사회적 압력이 굉장히 강해졌어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과거의 방식으로 경영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과거의 방식으로 하면은 그러니까 오늘부터 나는 신식으로 할 거야, 선진으로 할 거야 한다고 해서 기업이 한 번에 바뀔 수는 없거든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노동자들에게 좀 더 고통을 덜 주기 위해서 공정을 개선하려고 그러면 공정에 대한 연구개발 기간이 필요한 거고 그럼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모이게 되면서 야 이런 것들이 단순히 가치로서가 아니라 과학기술의 발전이나 연구개발을 통해서 이뤄내야 될 어떤 실물이 필요해진 거예요. 그러면 그런 쪽에 대한 인식들이 높아졌을 때 앞으로 이런 걸 하려면은 이런 기업들이 더 많은 투자를 통해서 뭔가 기존과는 다른 산업 패러다임 속에서 경쟁력을 가져야 된다라는 의식들이 높아진 거죠. 좀 구체적인 예를 하나 좀 들어보죠. 어떤 의문이 있냐면 예를 들면 우리는 그 기업 이사회에 여성 임원이 많은 기업은 괜찮은 기업이고 좋은 기업이고 예. 사회적으로도 의미가 있고 이제 그렇다고 판단하고 평가를 하죠. 그래서 많다는 걸 자랑으로 하는 기업들도 당연히 있고 그런데 그런 기업이 경영 성과가 좋은 거하고 그럼 과연 일치하느냐 하면 일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리고 그건 각각 이사회의 개인이 갖고 있는 경영 능력이지 그게 혈액형이 A형인과 B형인 게 경영 능력의 차이가 있는 게 아닌 것처럼 예, 예. 여성이고 남성이고에 따라서 경영 능력의 차이가 있지는 않을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런데 여성 임원의 비중이 높으면 이 회사는 괜찮은 회사고 여성 임원의 비중이 낮으면 이 회사는 좀 이상한 회사라고 판단을 하면 그 판단 기준에 의해서 투자를 했을 경우에 투자 수익률이 안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영을 잘하는 데 투자하다 보면 거기에는 여성 임원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 것이지 여성 임원이 많으니까 투자를 하자고 하면 그거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바에는 도움이 되나 투자 수익률에는 그 도움이 안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들이 그쪽으로 가는 이유가 있는가? 돈들은 일단 투자 수익률이 먼저일 텐데 내가 내 돈을 사회공헌을 하기 위해서 이 펀드에 넣었어 하는 분들은 많지는 않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ESG가 그닥 관심을 받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코스피 200 지수에 편입되어 있는 종목하고 그 ESG에 포함이 돼 있는 종목들을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근데 거의 비슷합니다.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네이버, 삼성 SDI, 뭐 현대차 거의 비슷해요. 그럼 이 얘기는 뭐냐? ESG라는 거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형식적인 요건 있잖아요. 뭐 몇 명, 뭐 여성 임원 몇 명, 그리고 뭘 지켰냐 안 지켰냐 이런 걸로 따지게 되면은 기업들도 자기네 기업들의 체질을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형식적으로 주어지는 지표들을 충족을 시키려고 그래요. 예. 그러면 거기에는 비용이 들어가는 건데 그러니까 비용만 조금 쓰고 마는 거예요. 기업이 바뀌는 게 아니고. 예. 그러다 보니까 비용을 지출할 수 있는 기업들이 ESG 점수를 더 많이 받는 거예요. 여유 있는 대기업들이 그걸 다 맞추겠죠. 예. 그래서 코스피 200에 투자를 하나, ES 지수에 투자를 하나 똑같아요. 수익률이. 어차피 대기업이다 이거죠. 예. 근데 이런 개념을 단순히 지금 형식적인 지표를 맞추는 것에 지금 포커싱을 해서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여성 임원 몇 명인 게 뭐가 수익률이 달라지냐 이런 관점에서 보시는 건데 사실 그 기업의 체질이 변한다는 거는 형식적인 요건 몇 개를 바꾼다고 해서 변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제가 애플의 사례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네. 애플이 최근에 충전기를 따로 사라고 그래가지고 번들로 안 끼워주죠 이제. 예, 그래가지고 좀 욕을 먹고 있는데 그래서 뭐 충전기 비용까지 아낄라 그러는 거냐, 막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근데 애플은 여기서 이제 충전기라는 게 사람이 지금 스마트폰 한두 번 산 것도 아니고 네. 충전기 다 있는데 이거를 또 충전기를 만드는 거는 뭔가 쓰레기를 더 만드는 거다. 이미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을 텐데. 예. 그러니까 이거를 지구를 생각하는 입장에서 자원 낭비고 쓰레기를 만드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이걸 보고서 야, 저 비용 절감하려고 이거 하면서 무슨 핑계 대고 있냐 이런 식으로 이제 보는 분들도 많이 계신 반면에 예. 애플은 이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것뿐만이 아니라 충전기뿐만이 아니라 스마트폰을 완전히 분리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로봇을 만든다거나 네. 아니면 자기네 기업들이 사용하는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충족하기 위해서 직접 발전소를 만든다거나 아니면은 자기하고 거래하는 업체들한테는 재생에너지 사용하도록 권고, 예. 말이 좋아서 권고지 사실상 강제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정말 그 노동 조건으로 정말 극악이었던 악명 높았던 폭스콘이 그 애플이 야, 우리하고 거래를 하면 너네 노동 조건을 개선해야 돼. 이런 식의 어떤 목소리들을 내면서 많이 개선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일단 팀쿡 자체가 동성애자잖아요. 그러면서 여기서 여성 임원 비중을 계속적으로 높이는 과정들을 거치고 있어요. 근데 그 부분에서 그럼 거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예. 이런 걸 통해서 애플이 변하고 있다라는 게 실질적인 변화의 어떤 결과물로 나타나는 게 예를 들면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폰트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팀쿡이 항상 강조하는 게 다양성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도 지금 소수자지만 뭐 다른 여성 임원들을 늘리고 유색인종을 늘리면서 애플이 가지고 있는 되게 다양성이 높아졌을 때 그 소비자들이 느끼는 그 알 수 없는 감성 그리고 글로벌하게 출전을 할 때도 백인 남성 위주로 만드는 제품과 어떤 그런 다양성이 결합되어 있는 제품들은 전 세계 시장을 상대했을 때 더 다른 의미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부분이 좀 더 비용으로 작동할지 모르겠지만 애플의 영업이익률은 지금 삼성전자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요. 네. 그럼 이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조그맣게 바꾸는 거에 문제가 아니고 기업의 그 무형 가치를 높여주는 데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ESG의 투자가 강조되는 것이다. 그 투자 전략으로서. 예. 그러니까 E도 잘하고 S도 잘하고 G도 잘하는 기업을 고르다 보면 그 회사들이 돈도 잘 벌더라. 근데 이거를 조금 더 넓게 길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니까 투자라는 거는 투자 수익률이 잘 나온다는 거는 좋은 산업, 잘 성장하는 산업, 좋은 경제 현실을 봐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현실이 변하고 있다라는 걸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현실이 노동 조건에 대해서도 좀 더 많은 조건들을 요구하고 환경에 대해서도 더 많은 것을 요구했을 때 사회가 그렇게 변하고 그런 기업이 그걸 따라가야 되는데 그럼 일종의 족쇄가 채워지는 거거든요. 네. 탄소를 마음대로 뿜을 수 있고 노동자들을 착취할 수 없는 족쇄가 채워졌을 때 이 족쇄를 차고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기업이 무엇이냐가 일단 중요하게 된 거고 그런 기업들이 어딜까? 기업 문화가 변할 가능성이 높고 이런 거를 잘 적응해 나가고 있고 그런 기업들이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 거고 예. 이거에 대해서 아까 전에 몇 가지 조건을 바꾸는 게 예전에 ESG가 형식적인 요건 몇 가지였다 그러면은 지금은 ESG를 평가하는 지표를 연구하고 있는 곳도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야 투자를 할 수 있을 테니까 어떤 예. 기업이 E 잘하고 S 잘하고 G 잘하는지는 뉴스 검색만으로는 정확히 알 수 없으니까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도 점점 고도화되는 거고 미래 성장성, 미래 사회에 잘 적응해서 성장성을 갖출 수 있는 기업들을 찾게 되는 거고 이 기업들을 찾는 기술들이 높아지는 거고 예. 이런 것들에 대한 지표로 ESG가 좀 각광을 받게 되는 거죠.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나라 국민연금도 앞으로 이제 해외 투자를 할 때 E 잘하고 S 잘하고 G 잘하는 기업에 투자하겠습니다라고 발표를 하길래 예. 우리 국민연금은 저의 노후 자금이잖아요. 예. ESG 잘하는 기업이 나중에 돈도 잘 벌면 다홍침하니까 예. 괜찮은 투자인데
들여다볼수록 E나 S나 G는 여러 이제 비용을 수반하니까 예. 이익을 못 내는 회사는 주가가 덜 오를 거고 그러면 거기에 투자하면 내 노후 자금이 줄어들 텐데 예. 야 이래도 되는 건가? 저는 내 노후 자금을 세계 평화를 위해서 먼저 쓰기보다는 내 노후를 위해서 한 푼이라도 더 받으면 좋겠는데 예. 예. 그거를 그렇게 결정하면 좋은가 하는 의문에서 드리는 질문이었어요. 그런 건데 설명을 듣다 보면 그래도 그렇게 비용을 쓰는 회사가 나중에 궁극적으로는 더 좋아질 거라고 믿고 투자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 믿고보다 넘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신앙의 단계가 아니라 네. 이제는 전망의 단계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환경 같은 경우도 사실 제가 이번에 유럽중앙은행이 경기 부양을 할 때 회사채 매입을 할 때 예. 뭐 탄소 배출 많은 데는 채권 매입을 줄이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게 사실 중앙은행은 굉장히 가치 중립적으로 통화 정책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도 하고 채권이라는 건 예. 돈 잘 갚으면 되지. 예. 환경을 뭐 얼마나 파괴하든 혹은 보호하든 그거는 채권 투자하는 수익률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일 텐데.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여기서 제가 예전에 유럽의 환경 음모론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게 유럽 국가가 사실 세계적인 패권을 가지고 있던 지역이잖아요. 근데 지금 살펴보면은 사실 유럽 지역 중에 굉장히 경쟁력 있는 기업이라고 떠오르는 데가 별로 없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유럽의 최강 제조업 국가라고 할 수 있는 독일의 시가총액 1위 회사가 SAP거든요. 예. 기업 소프트웨어 하는데 시가총액이 한 170조 원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삼성전자가 한 550조 되거든요. 네. 그럼 프랑스는 루이비통이 한 250조. 영국은 우리가 요즘에 유명해진 아스트라제네카가 한 150조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랬을 때 이 유럽이 뭔가 다시 자신들의 경쟁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환경을 강조하고 환경 기술을 연구한 다음에 여기다가 탄소세를 부과를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네. 것에 대한 우려를 했었는데 최근에 EU 집행위원회가 발표하는 내용들을 보면은 이런 얘기를 숨기지 않아요. 탄소세 부과하겠다. 이것이 우리의 차세대 먹거리가 될 것이다. 예를 들어서 유럽에서 강했던 철강이 아시아 국가들로 다 넘어가서 우리는 거기에 노동자들이 굉장히 피해를 많이 받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다가 그러면 우리가 철강을 석탄으로 안 하고 수소로 하는 철강소만 우리는 인정해 줄 거야. 예. 라고 하면은 이 기술을 갖추지 못한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걸 연구하지 않았던 철강사들은 유럽에서 영업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예. 그러면은 유럽은 이거를 하나의 어떤 특정한 자기들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세를 매기는 건 WTO에 위배가 되지만 기후 위기를 대응하기 위해서 탄소세를 매긴다는 거는 반대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글로벌하게 장기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럼 여기서 분명히 여기 석탄 발전소 다 없어지고 지금은 돈을 벌지만 미래에 없어지는 게 보이고 이것들을 실질적으로 입법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을 때 국민연금이 우리는 지금 올해 돈 얼마 버는 회사가 더 중요해. 그래서 PER 몇 배가 더 중요해라고 투자를 했다가 예. 이게 2, 3년 있다 망해버리면 아니면 정책이 바뀌어버리면 대응할 수가 없게 되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대표적으로 저는 두산중공업 사례를 많이 드는데 네. 두산중공업이 2007년에 15만 원 가던 주가가 네. 올해 초에 2,000원까지 갔어요. 그리고서 이게 좀 반등해갖고 한 15,000원까지 올라와 있는데 두산중공업은 주요 포트폴리오가 석탄 발전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석탄 발전이 석탄이 싸고 지금 돈을 많이 벌고 하다가 전 세계적으로 수익률이 줄어들다 보니까 주가가 계속 내려오게 됐고 이거를 반등하게 됐던 계기가 됐던 거는 정부 차원의 구조조정을 통해서 풍력이라든지 수소라든지 가스터빈이라든지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재편을 했어요. 예.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른바 좌초자산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러니까 이 자산들이 정책 환경 변화에 따라서 아예 산업 자체가 통으로 날아가 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20년, 30년을 보고 투자를 했을 때 어디에 투자를 할 것이냐라고 보면은 ESG를 신경 안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ESG가 지금까지는 뭔가 도덕이나 사회 구호의 측면이었는데 앞으로는 정부들의 규제가 직접 가해지거나 과세 체계가 달라질 수 있을 만큼 즉 기업의 이익에도 직접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전망하에 추진되고 있는 투자 방향이라는 뜻이군요. 예. 근데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예. 전망이라고 하기에도 굉장히 현실적으로 다가오고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갈 것이다. 가고 있어요. 하다못해 자동차 산업만 보더라도 예. 이제 내연기관차 만들겠다는 자동차 회사 거의 없잖아요. 하기야 제조 원가로 치면 여전히 내연기관이 괜찮고 돈 잘 벌 수 있는
것인데. 그리고 훨씬 더 많이 팔리고 마진도 좋고 뭐 사실 전기차 회사 중에 돈 버는 회사 별로 없잖아요. 근데 테슬라만 하더라도 시가총액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 수백만 대씩 자동차 파는데도 시가총액의 테슬라가 뭐 나머지 회사 다 합친 것보다 더 크잖아요. 그리고 중국에 있는 자동차 회사 니오 같은 경우에도 거기는 중국 차라 그러면 정말 인정 안 해주는에도 불구하고 니오의 시가총액이 GM의 시가총액보다 훨씬 커요. 여기 몇 대 팔지도 않는데 이게 산업의 흐름이 글로 가고 있다는 걸 모든 사람이 인지하고 있다는 거고 그리고 그 산업이 앞으로 성장할 거기 때문에 돈이 몰리고 있는 거고 돈이 몰리면 수익이 많이 나오게 되는 거고 수익이 많이 나오는 것을 어떻게 찾아낼 것인가가 그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ESG가 된다는 거죠. 가치의 차원이 아니라 그 가치 자체가 이제 룰이 되면 그게 바로 돈으로 연결된다. 그런 말씀이었어요. 발칙한 경제라는 개인 채널도 운영하고 계시는 머니투데이 방송의 권순우 기자와 함께 오늘 ESG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일요일에 마련한 손에 잡히는 경제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일요일 남은 휴일 잘 지내시고요. 저는 월요일 아침에 또 뵙지요.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